정치팀 김정우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회견은 한 달 만에 열렸던 그 첫 번째 회견과 어떤 내용이 달라지나요? 네, 일단 지난 7월에 취임 30일 만에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빨리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취임 100일 만에 기자회견을 두 번째로 공식적으로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 형식은 지난번과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이번 기자회견도 연단 없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예. 또 이 대통령이 모두 발언부터 하고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이렇게 세 분야에 걸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다만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언론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답을 먼저 하고 그 뒤로 자유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전에 기자단 간사를 통해서 필수 질문들을 추렸는데 예. 분야별로 이에 대한 답부터 내놓고 이후에 지난번처럼 이제 명함 추첨도 하고 직접 지목하는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예.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사전 약속된 질의응답, 약속대련은 없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내외신 언론인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갖는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다는 건데 그렇죠. 그 필수 질문부터 답을 하고 나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형식은 그렇고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현안들이 짚어질까요? 네, 지난번보다 이제 내용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번 표 자체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앞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될 걸로 보이는데 민생과 경제가 핵심입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뭐 AI라든지 첨단 바이오 산업 같은 신성장 동력에 대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현장 영빈관에 한 명은 미국에 그냥 남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각자 선택하는 건데 한 명이 그냥 자기 가족들이 영주권자라서 그냥 거기 남겠다고 했다고 하고, 근데 미국 정부는 각자 알아서 가려면 가고 남으려면 남아라 뭐 그렇게 했다고 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안 보시리 별도 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럼 뭐 일부 기사에도 이미 났던데 원래 계속 버스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 내고 미국 영토 내에는 체포되어 있는 거니까 수갑을 채워서 버스로 이송하겠다. 그래서 우린 절대 안 된다. 근데 그걸로 계속 밀고 당기고 있는 와중에 소지품 돌려주고 이제 이게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뭐 그렇게 논쟁을 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해요. 백악관의 지시다. 왜 그랬냐?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있어서 그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뭐 그 행정 절차를 바꾼다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별도 브리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아니 뭐 미국인들이 뭐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쪽은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민국의 정책이 불법 이민 취업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온갖 과격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방하고 있죠. 우리도 거기 한 케이스로 아마 단속됐던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게 뭐 장기 연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시설 장비 공장 설립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또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우리 원래 하던 거니까 그냥 잠깐 가르치고 오면 되지 뭐, 가는 길에 좀 도와주고 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이거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과 이런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뭐 TO를 확보하든지 뭐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나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3,500억 얘기는 그냥 지나간 얘기로 물어본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분야로 사실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먼저 아까 처음 했듯이 출입기자단이 직전까지 의견을 취합해서 선정해 주신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하나 좀 선택해 주시면 또 골라요? 네, 이번 A 하죠 그러면. 네. A 읽어 주십시오. 네.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 조지아주 억류 사태 관련인데 네, 뭐 하십시오. B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질문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바꾸세요 그러면. B로 바꿔볼까요? 다시 덮어놓고 B로 가겠습니다. 네,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네. 생방송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같은 한미 정상회담을 치렀지만 25%의 자동차 관세가 유지되는 등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관세 후속 협상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으로 표현되는 외교 안보 분야 패키지 딜의 연장선상에서 협상 최종 타결 시점을 예상하신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참 얘기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게 외교 협상은 얘기 못할 부분도 사실은 많고 하여튼 완결된 게 아니어서 그 과정에서 오가는 얘기들을 하는 것도 약간 부적절하고 참 어렵습니다. 결과는 현재 있는 상태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온갖 협상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안보 분야, 미군 문제, 핵연료 처리 문제, 그다음에 소위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문제, 또 경제 통상 분야에는 3,500억 불을 어떻게 할 거냐, 관세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등등. 고개 하나를 전에 제가 일단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앞으로도 넘어가야 될 고개가 제가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일본하고 똑같이 할 거냐. 일본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고 말하기 어렵죠.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믿죠.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후속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추첨을 통해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2개의 명함 추첨하겠습니다. 정치 외교. 그리고 내가 하나 빼먹었는데, 네. 그런 논란이 있더군요. 왜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사인 못하냐. 우리가 어디로 간 게 아닙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이죠. 관세 증액에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거냐,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거죠. 그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합니까? 사인하면,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사인을,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네. 네, 일단 한 분 추첨하겠습니다. 네, 정치 외교 안보 분야 질문 하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JTBC의 유선희 기자 질문 주십시오. 네, 2번째 앉아 계십니다. 예, 대통령님, 저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JTBC의 유선희 기자입니다. 우리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50일 앞으로 APEC이 다가왔습니다. 미국 그리고 중국의 정상이 찾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행사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특히 저희가 관심이 가는 것이 대통령님께서 한미 정상회담 때도 언급하셨던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한 노력이 있는지, 어떤?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어떤 북미 간의 노력이 있을 수 있을지, 또 거기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시는 것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태도는 냉랭하죠. 우리 대한민국 한국 정부의 태도가 과거에는 삿대질하고 무력 침공이라도 할 것처럼 막 자극하고 무인기 보내가지고 막 윙윙 소리 내면서 막 평양 상공을 막 돌아다니고, 아파치 헬기가 휴전선 분계선 가까이서 뭐 거의 즉각 폭격할 것처럼 이러고 몇 년을 견뎠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 정부가 뭐 갑자기 정권이 바뀌더니 대북 방송도 안 하고 뭐 몇 가지 유화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획 돌아서 가지고 갑자기 화난 표정을 갑자기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바꿔서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바보죠. 우리로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게 군사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거,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 됩니다.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간에. 그들이 웃지 않으면 그럼 우리도 화낸 표정으로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니까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북 관계에서, 남북 관계죠. 그런데 이 남북 관계는 남한 당국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아주 복잡한 국제 문제가 되어 있죠. 특히 핵 개발, 그리고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문제는 미국이 아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체제 위협의 핵심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미국하고의 관계가 남북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휴전협정 당사자도 미국이잖아요. 한국 정부는 사인도 못했죠.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보면 뭐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북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그럼 남북 관계와는 무관하냐? 그렇지 않죠. 저는 언제나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실용주의적인 사람이죠. 이념과 가치 또 저 개인의 신념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의 삶과 나라의 이 국익이 더 중요하다. 또 현실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하죠. 크게. 그러면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된다. 그걸 우리가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메이커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잘하시라고.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 조성을 우리가 최대는 하겠다. 지금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요소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이 또 한반도 평화 안정 확보에 더 도움이 된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지구의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또 세계 불안정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한반도 평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을 만들어내면 뭐 진정한 피스메이커 아니겠습니까? 역할을 해주시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엔 변함이 없죠. 다만 현실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뭐 우리는 끊임없이 타진하죠. 그리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신뢰가 다 깨졌으니까요. 그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라디오 방송 이런 것도 뭐 필요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 뭐 라디오 방송을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그 돈 들여가지고 예산 들여서 서로 기분만 나쁘게. 그래서 그것도 중단하는 거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저를 막 비난하는 데도 있긴 하던데 그 뭔 쓸데없이 그런 요즘 세상에 뿌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 어쨌든 그것 하나에 예를 들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한 작은 조치들은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그다음에 접촉 시도도 하고요. 그런데 그쪽이 아주 뭐 냉담해요. 이번에 국회의장께서 갔는데도 제가 그 표정이나 이런 거 꼭 보고 싶었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의장께서도 참 노력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가장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데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에요. 가장 슬픈 현실이죠.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안보실 또 외교부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미국과 접촉하고 노력하고 있죠.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하니까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각자의 그 외교 협상의 특성이 있는데 타결 직전에 최대한 긴장을 끌어올려 가지고 목소리를 키운 다음에 이제 협상력을 높이는 거죠. 피차간에 협상력을 높인 다음에 극적으로 타결하는. 근데 그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죠. 사나움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실력, 힘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희망적으로 본다면. 뭐 그러나 그렇든 아니든 우리는 그런 거는 불수인 거고 아주 본질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뭐 100년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분단 국가가 된 지.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수백 년 만에 통일되는 나라가 수없이 많잖아요.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길게
그러나 지금 통일 얘기하면 바보 소리 듣겠죠. 그 전 단계로 평화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외교 안보 분야인 만큼 외신 쪽도 이번엔 추첨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엠렉스의 유춘식 기자 질문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엠렉스의 유춘식 기자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 중심이 AI인데 AI 질문이 아직 안 나와서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유엔 방문과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시고 총회 연설도 예정을 하고 있으십니다. AI에 대한 국제 대응에 관한 논의가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있는 듯 하더니 유엔 차원에서 약간 열기가 식은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유엔 행사 도중에 총회 연설이나 그다음에 안보리 의장국 수임하실 때 AI에 대한 유엔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강화된 새로운 유엔 기구 창설이나 유엔 기구의 대한민국 유치를 제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알려주십시오.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하고 의장국으로서 어떻게 의장국 임무를 수행해 갈 거냐는 지금 내부 검토 중입니다. 최종 확정된 게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다만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저는 기구도 중요한데 국제 규범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급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유럽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우리도 뭐 인공지능 윤리라든지 또는 규제 얘기를 좀, 법도 하나 만들었죠, 우리가. 내년 1월에 시행되는데, 근데 이게 특정 국가만 하면 안 되고, 특히 우리나라만 인공지능 규제했다가 나중에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도 좀 있고요. 그래서 국제적 단위에서 인공지능 관련 일종의 규범, 윤리, 이걸 확보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를 만들 거냐,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유치할 거냐. 사실 대한민국으로 유치하려면 대한민국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그 문제는 아직은 뭐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는 독립언론의 질의 영상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영상 시청 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언론 코트워치의 질의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트워치 김주형입니다. 코트워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원 콘텐츠를 만드는 독립언론입니다. 이렇게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트워치가 법원 방청석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인데요. 대통령님께서도 유가족분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전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참사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있냐?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이나 예를 들면 기록 열람권 또는 뭐 법정에서의 진술권 또는 피해자 구제는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 구호에 관한 법,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가 제가 형사사법의 피고인 아닙니까 지금? 재판이 막 5개에다가 뭐 사건 수로는 11개인가 그려 있어요. 그전에도 수없이 많이 재판 받아봤죠.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보호도 매우 중요합니다.
참사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피해자 보호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개별 법에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는 뭐 조금씩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제 세부 내용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형사사법 피해자 보호도 사실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재난에 해당될 수가 있죠. 우리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엄청 피해를 보면 피해를 일부 복구해 주잖아요. 우리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형사 사건 피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치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좀 충분하지 못해서 모두가 비용은 냈는데 특정이 있는 그 보호망에서 벗어나 가지고 피해를 입죠. 그래서 피해자의 뭐 보상금 뭐 그 일부 있기도 한데 하여튼 뭐 보상금이든 진술권이든 아니면 진실의 접근권이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가족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참사 피해자. 제가 이거 누구 흉보는 것 같아서 별로 얘기하기 좀 그런.